며느리 생일 파티에서 친정 식구들이 시어머니랑 사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석진이 엄마가 맨날 잔소리해서 고생이에요. 그 순간 석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렸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망신스럽게. 그리고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렸어요. 엄마, 정말 지긋지긋해요. 손주 둘은 얼어붙었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날 때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참 외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김말순, 올해 74살입니다. 평생을 분식집에서 보냈죠. 떡볶이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순댓국 우러나는 냄새, 김밥 싸는 손놀림까지 모든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석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죠.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석진이가 말했었죠. 엄마, 이제 우리 둘뿐이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진이는 지금 46입니다.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두었습니다. 첫째 민수는 중학교 2학년, 둘째 예은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하고 부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석진이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집에 오면 짜증부터 냈죠.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엄마, 텔레비전 소리 좀 낮춰주세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정미영과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쁜 딸을 얻은 것 같아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였죠. 미영이는 미용실을 운영합니다. 손님들 상대하느라 말투가 좀 센 편이에요. 집에서도 그 말투를 쓰니까 가끔 기분이 상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뭐든지 자기 방식이 맞다는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때문에 참았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게 일도 예전만 못합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하루 종일 서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일은 넘어서까지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도 사장님 건강하게 오래 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시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어도 적막합니다. 석진이 가족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집안이 시끌벅적해져서 좋았는데 요즘은 그런 날들도 뭔가 어색합니다. 다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대화도 별로 없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건가.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석진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남편도 나이 들면서 변했을까요? 손주들이 와서 웃어주면 그런 생각들이 잠시 사라집니다. 할머니, 떡볶이 해주세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예쁩니다. 그럴 때면 다시 힘이 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죠. 그런데 며느리와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석진이의 짜증스러운 표정을 볼 때면 마음이 찔립니다. 오래된 흉터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상처는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아픈 부분이 있나 봅니다. 어쩌면 이게 늙는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모든 걸 참고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마음의 힘도 약해지는 걸까요? 그래도 내일은 또 가게에 나가야 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김밥을 싸고 하루를 보내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제 인생입니다. 며느리 미영이의 4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미영이가 미용실을 하루 쉬고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오세요. 아이들이 케이크 준비한다고 난리예요. 손주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생일 파티 와야 해요. 우리가 케이크 만들었어요. 민수와 예은이의 목소리가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부르니까 안 갈 수도 없죠. 오후 5시쯤 석진이네 집에 갔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케이크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영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오늘은 말씀이 많으시네요. 웃으면서 말했지만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좋은 날이잖아요. 생일 축하해요. 선물로 준비한 목도리를 건네주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건 아니고 시장에서 고른 거였지만 나름 예쁜 것으로 골랐어요. 미영이는 고마워요. 어머니라고 했지만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습니다. 석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생일인데 축하 인사도 안 해? 예은이가 아빠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제야 석진이가 생일 축하해라고 건성으로 말했어요. 뭔가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미영이 친정 식구들이 불쑥 들어왔어요. 미영이 어머니하고 동생이었습니다. 미리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저에게는 말을 안 했더라고요. 어머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인사는 했지만 어색했습니다. 식탁에 앉으니까 자연스럽게 두 집안으로 나뉘었어요. 미영이네 친정 쪽에서는 서로 아는 얘기들을 하고 저는 손주들하고만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친정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미영이 시집 잘 왔지? 남편이 안정적이고 그래도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은근히 저를 의식하는 말투였습니다. 미영이가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했지만 웃고 있었어요. 미영이 동생은 더했습니다. 언니 힘들면 따로 살지 그래.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잖아. 농담처럼 했지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앞에 두고 하는 말이니까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미영이 생일인데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끄는 동안에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도 소원 빌어요라고 해서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가 자기 친정 가족들한테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석진이 엄마가 맨날 잔소리해서 고생이에요. 집에 오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네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비수 같았어요. 그 순간 석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망신스럽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석진아, 뭐가 망신스럽다는 거야? 물어보려고 했는데 석진이는 더 흥분했어요. 엄마는 왜 맨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세요? 좋은 날인데. 미영이 친정 식구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아빠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석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석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차분하게 물어봤는데 석진이는 더 화를 냈어요. 엄마는 모르세요?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며느리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렇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오늘 거의 말도 안 했는데요. 미영이가 자기야 진정해라고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진이가 제 앞으로 와서는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렸어요. 엄마,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예은이는 얼어붙었고 미영이 친정 식구들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미영이는 어머나 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뺨이 따가웠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내 앞에서,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 둘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미영이 친정 식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예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봐야 하나요? 할머니가 아빠한테 맞는 모습을 말이에요. 석진이는 여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소리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석진이 팔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너무 심했어. 그러자 석진이가 미영이한테도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도 맨날 엄마 편만 들고 나도 힘들다고. 미영이 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갈게. 분위기가 이상해졌네. 미영이 동생도 따라 일어났어요. 언니, 나중에 전화할게. 그렇게 친정 식구들은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석진이, 미영이, 그리고 손주들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케이크는 그대로 있었고 촛불만 꺼져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가 이렇게 끝나다니요. 이게 내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이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예은이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아이의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손주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괜찮다, 예은아. 할머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뺨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석진이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머리를 감쌌어요.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자기가 저를 때려놓고 스트레스라니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석진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변명하려는 건가요? 그런 변명이 뭔 소용이 있나요? 미영아, 변명은 됐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갈게. 어머니, 잠깐만요. 미영이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이 집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가지 마요라고 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예은이가 창문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걸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건가요? 내 아들이 정말 날 때린 건가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석진이 아버지 박철수에게 맞던 때 말이에요. 결혼 초기에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저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고 억울하고 화가 나면서도
어쩔 줄 몰랐던 그 기분. 그런데 그때는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석진이가 아빠 없이 자라면 안 된다고, 가정이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석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석진이 학비 걱정 안 하게 해줬어요. 대학교까지 보내고 취직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손주들 앞에서 뺨을 맞는 게 말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자국을 보니까 현실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으니까 정신이 좀 들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74살 할머니가 아들한테 맞고 혼자 집에 와서 상처를 씻고 있는 모습이요. 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오늘 일이 돌아다녔습니다. 석진이의 차가운 표정, 손주들의 놀란 눈, 미영이의 당황한 모습.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해야 할까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끝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네 통장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동네 일에는 박식한 분이에요. 아침 7시쯤이었는데 벌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요. 말순아, 웬일이야? 이른 아침에. 순자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안부 인사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순자야, 호적에서 아들을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 아주머니가 빨래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호적에서 아들을?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바라봤어요. 말순아, 무슨 일 있었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생일 파티에서 일어난 일, 석진이가 손주들 앞에서 제 뺨을 때린 일까지 다 말했어요. 순자 아주머니는 듣는 내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손주들 앞에서 그랬다고? 순자 아주머니도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말순아, 호적에서 빼는 건 심한 거 아냐? 이거 쉽지 않은 일이야. 쉽든 어렵든 해야겠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밤새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힌 게 맞나 봅니다. 순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순아,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한 번 더 생각해봐. 석진이도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순자야, 스트레스 때문에 엄마를 때려도 된다는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어. 그런데 아들을 때린 적 있어? 순자 아주머니는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일단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자. 근데 말순아, 진짜 마음 바뀌지 않을 거지? 응, 이번에는 끝이야. 동사무소에 가니까 직원이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님, 성년 자녀와의 가족관계 해제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왜 그러시려고요? 젊은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정을 설명하니까 직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증거가 필요하고 절차도 까다로워요.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받아서 그 길로 찾아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로 시내까지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뭔가 다른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큰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접수하는 젊은 여자분이 어떤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족관계 해제 상담 받으러 왔어요. 라고 했더니 좀 놀라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기다렸더니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였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어머님, 성년 자녀와의 가족관계 해제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어려워요. 지속적인 폭력이나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요? 어떤 증거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 녹음 파일,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사건보다는 지속적인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중요해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제 뺨을 맞은 것도 증거가 될까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그런데 이미 하루가 지났는데 늦지 않았을까요? 변호사님, 어제 아들한테 뺨을 맞았는데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물론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으시고 사진도 찍어두세요.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도 받아두시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제 뺨을 찍어봤습니다.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아직도 붓기가 남아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병원에 가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한테 맞았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타박상이네요. 며칠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진단서도 받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손주 예은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일은 잊어버려요. 아빠가 너무 미안하대요. 아이가 보낸 메시지였지만 뭔가 어른이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모티콘 하나 없는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 예은이는 하트나 웃는 얼굴 이모티콘을 많이 썼거든요. 이번에는 너무 딱딱한 문장이었어요. 혹시 석진이나 미영이가 아이에게 뭐라고 한 건 아닐까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변호사 말로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아직도 뺨에 멍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나이에 아들한테 맞고 사는 게 맞나요? 아니야, 이번에는 끝까지 해보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시작은 했으니까 끝까지 가보자고 생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에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영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간 안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돌려서 말하고 있었지만 진짜 목적이 뭔지 알 수 있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전화한 거겠죠. 응, 미영아. 뭔 일이야?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와서 떡볶이를 달라고 하는데 전화까지 받으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 어제 일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석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애들도 봤잖아요. 역시나 그 얘기를 꺼내는군요. 떡볶이 젓가락을 놓고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애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보는 거야. 손주들이 할머니가 아빠한테 맞는 걸 봐도 되는 일이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석진이가 얼마나 죄송해 하는데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나도 평생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어. 그런데 석진이를 때린 적 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보길래 조금 낮췄어요. 미영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다고 하는데요. 미영아, 나는 이미 마음 정했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더니 미영이가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설마 진짜로 호적에서 빼시려는 건 아니죠? 동네에서 소문 났던데요. 역시 소문이 났군요. 동네가 좁으니까 금방 퍼졌나 봅니다. 응, 맞아. 호적에서 뺄 거야. 이미 변호사하고도 상담했어. 미영이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석진이는 회사에서 어떻게 할 거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석진이가 술에 취해서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와 있는데 현관문을 쾅쾅 두들겼어요. 엄마, 문 열어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술 냄새가 확 풍겼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호적에서 빼겠다고요? 진짜로? 그래, 이미 결정했어. 담담하게 대답했더니 석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내가 언제 안 그랬어? 돈 필요해서 그랬어? 아니잖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돈 얘기는 왜 나오는 건지. 석진아, 너 지금 술 취했으니까 내일 얘기하자. 달래려고 했는데 석진이는 더 흥분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야 해요. 엄마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식탁을 발로 찼습니다. 석진아. 놀라서 소리쳤는데 석진이는 계속 난동을 부렸어요. 의자도 넘어뜨리고 책장에 있던 물건들도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면서 손주들이 들어왔어요. 민수가 예은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두 아이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그만해. 민수가 외쳤습니다. 중학생이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예은이는 울고 있었고요. 너희는 왜 왔어? 석진이가 아이들한테도 소리를 질렸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손주들의 눈이 저를 향한 게 애정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이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서 무서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할머니 집에 와야 아빠가 진정될까봐 온 건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아빠 때문에 다칠까봐 걱정되어서 온 건가요? 어느 쪽이든 아이들이 이런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민수야, 예은아, 너희는 엄마한테 가 있어. 아이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예은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할머니, 아빠가 또 때릴까봐 무서워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9살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한다니요. 할머니가 아빠한테 맞을까봐 걱정한다니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가요? 석진이는 여전히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호적에서 빼겠다고요? 석진아, 내 스트레스 때문에 나를 때려도 된다는 거야?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호적에서 빼는 건 너무 심해요.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그만 혼내요. 우리 엄마가 집에서 울고 있어요. 미영이가 울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아빠를 혼내는 게 아니야. 할머니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서 그런 거야. 예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나가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없을 때 할머니가 우리 밥 주잖아요. 그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챙기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거든요. 석진이네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항상 제가 아이들 저녁 챙겨줬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더 맞고 살 순 없어. 너희도 이해해줘야 해. 며칠 후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가 미영이 미용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왜인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미용실 유리창 너머로 미영이가 손님 머리를 만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우연히 미영이와 손님의 대화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꽤 컸거든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귀가 열렸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니랑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파마하고 있는 손님이 물어봤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단골인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이고, 뭐 할 수 없죠. 우리 시어머니 평생 떡볶이 팔아서 돈 모았는데 다 우리 석진이 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석진이에게 갈 거라고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손님이 또 물어봤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당분간은 괜찮겠네요. 미영이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휴, 그분은 오래 못 사시겠죠, 뭐.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몸도 많이 안 좋으시니까. 제 몸이 안 좋다고요? 저는 아픈 데 없는데 뭔 소리인가요? 그리고 오래 못 산다니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인가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미용실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계속 들렸어요. 사장님, 그럼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님이 노골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아들인 석진이가 다 받죠. 우리가 그동안 모시고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영이는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모시고 살았다고요? 제가 언제 그들한테 신세를 졌나요? 오히려 제가 손주들 돌봐주고 아플 때 간병해주고 밑반찬해서 갖다주고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나온다던데요? 호적에서 아들을 빼겠다고 한다면서요? 손님도 동네 소문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미영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아이고,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로 할 수 있겠어요? 나이 드시니까 고집이 세지시더라고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일들 많다던데. 괜찮아요. 우리가 잘해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풀리실 거예요. 돈도 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제 돈을 그들이 관리하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제 통장을 건드렸단 말인가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걸어가면서도 미영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래 못 사실 거예요. 돈 다 우리 석진이 줄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요. 내가 이 사람들 위해 살았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네요. 제 돈까지 벌써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아직 건드리지는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언제 손을 댈지 모르는 일이니까 불안했어요. 당장 은행에 가서 보안을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필요 없어요. 그냥 진행해 주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나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돈 물려줄 사람으로만 보고 있어요.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재산 관련해서도 정리하실 건 없으신가요? 네, 그것도 같이 상담받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미영이 말을 직접 들으니까 확신이 섰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석진이를 낳아서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까지 돌봐주면서 살았던 시간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저는 뭐였을까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아이들 돌봐주는 베이비시터, 죽으면 유산 남겨줄 사람.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동안 왜 석진이가 저에게 함부로 했는지, 왜 미영이가 저를 무시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만 봤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은 절대 건드릴 수 없게 해주세요. 은행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리인 등록도 모두 취소하시겠어요? 네, 다 취소해 주세요. 제가 직접 오지 않으면 한 푼도 못 건드리게 해주세요. 통장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제 재산은 제가 지킬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호적에서 석진이 이름을 지우는 일이 말이에요. 무서우면서도 기대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겠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미영이 말을 들은 이상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호적 정리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라고 물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석진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석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얘기 좀 해야겠어요.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얘기해 봅시다. 석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제대로 얘기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엄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제까지 효도 안 했어? 석진이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석진아, 효도가 뭔지 알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부모 뺨 때리는 게 효도야?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호적에서 빼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내 뺨을 맞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날 때린 거야. 제가 느꼈던 상처를 말로 표현하려니 어려웠어요. 석진아, 너는 언제부터 나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했지? 석진이가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예은이었어요. 할머니, 아빠 그만 혼내요. 아이가 제 옆으로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예은이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인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예은아, 할머니가 왜 이러는지 알겠어? 아이 눈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몰라요.
그냥 아빠랑 할머니랑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요?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었죠. 그 순간 민수도 들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나가면 안 돼요. 엄마 아빠 없을 때 할머니가 우리 밥 주잖아요. 민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돌봤는지 모르거든요. 석진이와 미영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항상 제가 아이들 저녁 챙겨줬고 아플 때도 제가 병원 데려갔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서 더 맞고 살 순 없어. 너희도 그런 걸 보면서 클 수는 없잖아. 석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는 석진이를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이가 미용실에서 한 말들, 제 돈을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한 말들. 석진아,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해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 웃음이 나왔어요. 석진아, 나는 용서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야 알았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이가 미용실에서 한 말 들었어. 내가 오래 못 살 거라고, 내 돈 다 너희가 가질 거라고 하더라. 석진이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엄마, 그건 뭐야? 사실이잖아. 너희는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내 돈까지 벌써 너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예은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이런 얘기를 아이들 앞에서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엄마, 미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석진아, 변명하지 마. 미영이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너도 마찬가지야. 언제부터 나를 ATM 기계로 봤어?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ATM 기계가 뭐예요? 민수야, 돈만 뽑아가는 기계야. 할머니가 너희 아빠한테는 그런 존재였던 거야. 석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꿀 수 있잖아요. 너무 늦었어, 석진아.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결정하셨으면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을 들었는데 예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 진짜 우리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순간 정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가나 싶었어요. 하지만 미영이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오래 못 사실 거예요. 예은아, 할머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어. 도장을 서류에 찍었습니다. 석진이가 엄마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가 이제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해제됩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석진이가 주저앉았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고요.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 아니에요? 예은이가 물어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은아, 할머니 마음속에서는 너희가 항상 가족이야. 하지만 아빠하고는 이제 남이야.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석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민수가 손을 흔들어줬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호적에서 석진이 이름이 사라진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가서 작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려고요? 라고 물어보길래 네, 이제 혼자 살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걱정 없었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이사하는 날 순자 아주머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말순아, 정말 괜찮겠어?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괜찮아, 순자야.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말 그랬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랑 생활용품 정도였죠. 집안 가구들은 그냥 두고 왔어요. 어차피 원룸에는 들어갈 자리도 없었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게 좋았거든요. 원룸 근처에 작은 상가가 있었는데 마침 빈 점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서 떡볶이 장사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 건물주가 반겨줬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장사하시면 좋죠. 이 동네에 분식집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어요. 예전 가게보다는 작았지만 혼자 하기에는 적당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고 내부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가게를 열기 전에 떡볶이 소스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전 레시피에서 조금 바꿔서 더 깊은 맛이 나도록 했어요. 순대도 직접 삶고 김밥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개업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첫 손님이 왔어요. 동네 아주머니였는데 사장님 떡볶이 한 접시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떡볶이를 끓여서 내줬습니다. 아이고 맛있네요. 옛날 맛나는 떡볶이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았어요. 며칠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주로 동네 아주머니들이었는데 김 사장님 다시 하네 라고 반가워해 주셨어요. 예전 가게 단골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계셨네요. 건강하게 오래 하세요. 반가운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손주들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온 것 같았어요. 민수가 예은이 손을 잡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예은이가 뛰어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우리 또 와도 돼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떡볶이 끓여줄게. 바로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조금 달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떡볶이가 더 맛있어요. 예은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할머니, 아빠는 요즘 많이 풀이 죽어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렇고요. 그래. 석진이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제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용서해달라고도 하고요. 예은이가 말했을 때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예은아, 할머니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어. 대신 너희들은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올 수 있어. 아이들이 떡볶이를 다 먹고 나서 용돈을 주려고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 손주잖아요. 돈 안 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법적으로는 남이 됐지만 아이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할머니였구나 싶어서요. 그래, 너희는 할머니 손주야.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을 집에 보냈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할머니 만난 거 비밀이야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원룸에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로 살 거야.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았어요. 한 달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나가니 벌써 기다리는 손님이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맛있게 끓여주세요.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대답하면서 웃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저녁 무렵 또 손주들이 왔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올 거예요. 예은이가 인사하며 나갔을 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이제 김말순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말순으로요.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